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예, 차돌 형사 전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네, 장례지도사 김범진입니다. 우리 형사님, 혜령님, 김범진 장례지도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미 생활이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취미 생활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래 취미는 캠핑이었어요. 오. 근데 그게 만들어진 캠핑장이 아니고 네. 그냥 노지 캠핑이라고 하죠. 테이블이랑 의자랑 그런 장비들을 챙겨서 발길 닿는 어디든 그런 걸 좋아해서 캠핑 장비도 집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 보통 앞에 순번이, 그러니까 저희 일이 휴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앞에 팀장들이 대기자가 있으면 제가 이제 말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취미 활동을 하는데, 앞에 팀장님 2명이 계셔서 그때 이제 캠핑을 하러 갔죠. 네. 근데 캠핑하러 가는 길에 한 분 출동하시고, 또 도착하려고 하니까 한 분 출동하시고, 네. 도착해서 의자를 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다시 이제 접고 나서 집에 간 적이 있고, 그게 한 두세 번 됐거든요. 음. 그때부터 안 가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캠핑을 보통 가려고 하면 차에 막 이거 짐도 챙겨야 되고 가서 펼쳐야 되고 하는데, 네. 이거를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가는 도중에 또는 도착하고 나서 장례 행사가 나면 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캠핑을 안 가기 시작했고요. 취미라고 하면 우리 장례지도사들끼리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예, 보통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 분들은 직장 생활하니까 평일 일하고 주말에 쉬고 주말에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닌 사람들이라서 네. 주말에도 일 나가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밖에 안 만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서 일 이야기, 예를 들어서 향은 왜 세게 피우는지 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주로 시간을 보내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게 없으면 컴퓨터 게임. 그게 취미인데요? 네,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운동도 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딱 끊기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끊기더라고요. 게임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많이 해요. 어떤 게임 하시죠? 롤이라고 아시나요? 네네. 그것도 하고 배틀그라운드 아, 이런, 네, 어떤 게임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이 해요. 손길 닿는 대로? 네. 그리고 기타 샀어요. 오. 통기타를 한번 배워보려고 네네. 11월 1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배워볼까 싶어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기타를 들고 와서 여기서 한번 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령을 부르는. 자, 혜령님은 지난번에 취미생활을 말씀하시고는 바꾸시겠다. 네. 그런 변명을 하셨거든요. 오늘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죠? 저는 등산 좋아하고요. 등산요? 꿈에서요? 아니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저 조만간 설악산 가요. 아, 설악산 가십니까? 네. 기도하시러? 기도하러 가요. 아, 저희는 무조건 기도한다 하면은 정상 찍어요.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 마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코스라서 위험해요. 내려오실 때. 내려와서 마셔야지 막걸리. 그러니까요. 네, 음복. 그러니까요.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좋아요. 저희는 술 안 먹어요. 아, 특히 혜령님은 술을 아예 안 드시죠? 네. 고기도 안 드시고. 네,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기 맞아요. 때문에 등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등산이라고 변명을 하셨고요. 형사님은요? 또 다른 취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 빼놓고 연구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무슨 연구죠? 범죄? 뭐도 하나 딱 내가 꽂히면 거의 바닥까지 파서 연구를 해요.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데 그때 말했던 보이스피싱하고 네네. 로맨스 스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논문 네네. 다 모아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혜령님도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저 바꿀래요.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사람 아닙니까? 어? 오늘도 역시 맞아. 사람이 있었네? 슬픈 부금 좀 깔아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서 또 다른 취미 생활이 막 떠오른 걸 말씀드릴게요. 좀 만년필에 빠져가지고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필사를 하면서 수많은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필사에 집중을 하며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머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네네.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다른 활동을 하면 내 고민과 그런 잡념들이 생각을 멈추잖아요. 그 시간만큼 내가 쉬는 거죠. 뭐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해야지 뭐 명상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도 그쵸. 명상이 되고 그런 과정도 명상이 아닐까.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제보를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분의 동창인 S씨가 겪은 어떤 금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동창 S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형편이 안 좋았대요. 부모님은 몸에 불편이 있는 분들이셨고 동생은 또 너무 어리다 보니까 중학생이었던 이 S씨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이었죠.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 때문인지 S씨는 군대를 갈 때 요즘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당시 기준으로 방위를 가게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집과 부대를 왔다 갔다 하며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리고 운이 좋게도 군대의 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PX병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 군인들 월급이라는 게 사실상 면피 수준이었거든요. 그때가 2002년도였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24,000원이었어요. 부대가 편한 걸 떠나서 전혀 집안 형편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방위를 끝내고 나서 뭘 더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겸직이 안 됐거든요. 물론 부대나 상관에 따라서 그걸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이는 있었지만요. 자, 그리고 이 S씨가 복무하던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어느 정도 S씨의 가정 형편을 알고는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뭘 해도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P형이라는 사람과 이 S가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일이 소위 장의사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국가 자격으로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체제가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는 장의사 정도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 그 장의사 중에 한 명이 바로 P형이었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뭐 모르니까 그 뭐 시체 닦기 알바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놀리기도 했답니다. 짓궂게. 그런데 의외로요, 저녁 때 그렇게 P형이랑 다니면서 S의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래요. 좀 더 정확히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 같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이 S가 친구들한테 밥을 산다거나 술을 사는 일이 간혹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 한두 번은 얘가 우리한테 계속 얻어먹기만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S의 형편을 알던 친구들은 좀 아리송해했대요. 그래서 농담이긴 했지만 이 자식 혹시 로또 된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 한 명이 S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야, 너 로또 된 거 아니냐? 근데 한사코 아니래요. 그냥 방위일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것도 그럴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위일 끝나고 퇴근하는 시간이 6시, 그리고 부대에서 집까지 40분 거리,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오전 7시. 그렇게 따지면 일을 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정도로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S씨와 친구들이 살던 그 동네는 거의 시골과 다름없는 한지였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바 자리가 없었던 거죠. 뭐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자, 그렇게 그해 5월에 S씨는 전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역과 동시에 입대 전에 일하던 피자 가게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S가 또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동창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동창이 하는 말이 자꾸 S가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지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해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예전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좀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쇠꼬챙이처럼 바짝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친구를 통해서 무당을 수소문하더래요. 혹시 너희 아는 사람 중에 무당이 있냐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분의 친구의 어머니가 마침 무당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 S에게 소개를 시켜줬답니다. 그러고는 이 제보자분이 그 무당의 아들에게 귀뜸을 했대요.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서 알려달라. 근데 그렇게 듣게 된 경위가 좀 충격적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S씨가 P형이 하는 장의사 일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장의사 일이라는 게 힘든 건 둘째치고 초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신을 다루는 일인데 아무렴 생초짜에게 시신을 맡기겠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곳이 꽤 한적한 동네라서 장례 일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었고요. 알바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데 당시 이 형이 알바를 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군청에서 맡기는 무용고자 시신 처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행여자 장례일을 맡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S씨를 고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 S가 무용고자 시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폐물 따위를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창의 삼촌분이 운영하시는 전당포에 팔아넘겼고요. 뭐 당연히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믿고 죄다 일을 맡기는 시기였나 봐요. 자, 그렇게 소개받은 친구 어머니 무당이 S에게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너는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네 등 뒤에 사람이 수십 명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아, 이거 원한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굿이나 제사로 될 일도 아니다. 사실 유류품이라는 게요, 원래도 장례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거나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 사이에 창구 역할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 반지라던가 또는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이라던가. 근데 이 S씨가 그것들을 팔아 넘기니까 명들이 원한이 가득 차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별의별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S씨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무당분을 계속 찾아갔어요. 제발 좀 방법 좀 찾아달라.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다못해 그 팔아넘긴 폐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무당의 아들 그리고 제보자분도 어찌할지를 몰라서 쉬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S씨가 가족은 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양 다리, 팔까지 복합 골절을 당해서 중리산이하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S씨가 너무 짠하다는 생각에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전당포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택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삼촌한테 사정을 했죠. 저희 친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제발 좀 이거 먼저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 그 폐물 좀 돌려달라. 얘가 그걸 떼먹을 녀석은 아니다. 그냥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삼촌분도 상황을 이해했고 반값만 받으시고 가지고 있던 폐물을 다 돌려주셨대요. 그리고 친구의 그 어머니인 무당분, 그분도 굿값은 외상으로 해줄 테니까 본인이 먼저 다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무당 어머니 말로는 30명이 넘는 그 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사상을 각각 차렸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한이 풀리지 않는 령들이 엄청 많대요. 그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 근데요, 그 이후로 이 S씨가 정말 일이 안 풀리더래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아니 왜 이게 안 돼? 할 정도로 정말 안 풀렸대요.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었고, 목돈을 좀 모으려 치면 부모님 간병비로 또 목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절단 사고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사기까지 당했고요. 자,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2023년 말에 이 제보자분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몇 달 뒤에 이 제보자분께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자, 안타깝게도 작년, 그러니까 2024년 2월 29일에 이 S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짧은 유서만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던 거죠. 평소 제보자분과 친했던 동생분의 말에 따르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절대 죽은 사람의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날짜에 관한 내용도 써져 있었답니다. 일부러 2월 29일에 죽는 것이다. 윤년 윤일에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사실 그 전부터 일이 계속 안 풀리고 그랬으니까 평소에도 틈틈이 안 좋은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폐물을 건드렸던 그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스러워서 그날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이날에 죽으면 4년에 한 번씩 자기 제삿날이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까지라도 잊혀져서 용서를 받고 싶다고요. 이렇게 돌아가신 S씨는 장례식도 3일장도 없이 그대로 화장이 되어서 어느 곳에 안치되어 계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도 이야기인데요. 그 윤년 윤일에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소름 돋기도 했고요. 이때 죽게 되면 이 영혼이 혹시 4년에 한 번씩 제삿날이 돌아오니까 그동안은 계속 굶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사밥을 못 드시고 굶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벌전이라 생각해요. 벌전이고, 왜냐면 죽은 분들한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자잖아요. 네. 근데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사자님들을 그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 취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정말 벌전밖에는 답이 없다. 아마 돌아가셨었다 하더라도 그 벌이 과연 그걸로 끝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현물 되게 많이 신당에다 모셔놨잖아요. 금전이나 네. 뭐 현금이나 선녀 동작 반지들도 다 신당에다가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저희 친어머니도 그거를 겪으셨는데 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공중전화 전화 오신 것 같대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것들 뭔데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라는 전화를 하고 끊었대요. 근데 그게 훔쳐간 사람, 동자 선녀 반지를 다 훔쳐간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동자 선녀들을 본 거예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그러니까요. 뭐죠? 그러니까 그러한 동자 선녀 물건 또한 그렇게 벌전이 내려오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안 그래도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그죠? 씁쓸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관련 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1970년 당시 9살이던 김부남 씨가 있었어요. 김부남 씨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있는 우물에 물을 뜨러 갔어요. 그곳에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송백권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송백권의 아들과 김부남이 친구였어요. 9살로. 네. 당연히 친구 아빠가 부르니까 갔죠. 잠깐 들어와 볼래?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송백권이 김부남의 입을 막고 거기서 성폭력을 저질러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작은 아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김부남은 거의 열흘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송백권이가 우리 김부남 씨에게 또 협박을 해요. 너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면 니네 가족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실도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당시에 또 김부남 씨 집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예전에는 이제 식모라고 했는데 가정부죠. 가정부 생활을 합니다. 사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당했던 게 성폭행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김부남 씨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신혼 첫날 밤에 예전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을 나가버려요. 그렇게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김부남 씨의 부모님도 예전에 이제 성폭행 그런 사건을 알게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요. 조현병하고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진단을 받고 결혼 생활은 바로 이제 파탄이 납니다. 우리 김부남 씨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와 같이 지내면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행히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거나 아이도 제대로 안 보고 이 트라우마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를 반복합니다. 김부남 씨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불행은 그때 그 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 송 씨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백권을 처벌하려고 법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벌써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송백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송백권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리 김부남 씨의 오빠에게 돈 40만 원을 전해주면서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어리가 해소가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분노는 더 커져가고 김부남 씨는 그놈의 성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다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칼집을 만듭니다. 가죽을 이용해서 허리띠를 만들어서 부엌칼과 과도를 집어넣을 수 있게 칼집을 만듭니다. 이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신속하게 꺼내는 그 연습까지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30일 우리 김부남 씨는 송백권을 찾아갑니다. 송백권 당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부남 씨가 찾아가니까 송백권은 오히려 그때 40만 원 주지 않았느냐, 합의했으면 끝난 거지 왜 자꾸 행패를 부리냐면서 또 욕설을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부남 씨는 바로 구멍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송백권에게 부엌칼을 휘둘러요. 근데 가까스로 송백권이 칼을 잡고 뺐습니다. 하지만 칼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과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를 꺼내서 송백권의 사타구니 부근을 집중적으로 찌릅니다. 결국에는 송백권은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당시에 김부남 씨가 되게 체격이 작고 되게 호리호리했다고 해요. 송백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송백권이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썼다고 합니다. 김부남 씨 범행이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한 거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여론도 있었고 반대로 이유가 어쨌건 살인은 살인이다라는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으로 김부남 씨가 치료 감호소에서 한동안 이제 검진을 받아요. 그 결과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그때의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진 거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부남 씨가 마지막 재판정에서 한 말이 굉장히 또 우리 가슴에 남는데 나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는 말로 한동안 또 그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어요.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감호를 명하는데 그게 사실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김부남 씨에 선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남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도 제정됐고 2013년에는 성폭행 당했을 때 그전에는 친고죄였어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13세 미만 우리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했을 때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잘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재심을 해서 61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저도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형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 형법에 이 판례가 나와요. 저도 왜 이게 정당방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법부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도 그래도 아직 믿을 만한 분도 있고 우리가 좀 응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성폭행 피해자 김 씨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도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판사 마음입니다. 그런 기준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과잉방위가 있고 오상방위가 있고 한 가지 더 있는 오상과잉방위가 있어요. 뭐냐면 과잉방위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될 수 있는 걸 넘어뜨려가지고 막 밟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과잉방위고 오상방위는 착각한 거예요. 우리 산무 씨가 지나가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날 때리는 줄 알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두 개가 섞인 거예요. 근데 산무님이 지나가다 내가 착각해서 때렸는데 넘어지고 또 밟은 거죠. 이 오상과잉방위.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침해했어요. 근데 그 침해를 내가 최소한의 방어력 가지고 했으면 그것까지만 그쳐야 돼요. 정도권만 해라. 예, 정도권만 하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이제 괘씸해서 막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게요. 예. 아니 만약에 양사님이 예. 몽둥이를 들고 예.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몽둥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몸도 같이 때려야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예. 과잉으로 했는데 이건 과잉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몽둥이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네네네. 때렸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펀치 네. 너무 세서. 그건 정당방위가 되는데 아. 이제 한 대 때리고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서 몽둥이를 뺏었어요. 근데 몽둥이를 가지고 또 때리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과잉방위가 돼요. 그럼 한 번만 때리면 한 번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되죠. 몽둥이를 안 뺏고 계속 때려야겠네요. 애매하긴 하네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제 기준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네. 총기가 있기 때문에 총기를 보면 총이 가짜 총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진짜 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쏘는 경우 그게 정당방위가 되죠. 장례 지도사 분들 중에서 이제 신입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장례 지도사 분들이 뭐 학교에서든 또는 교육원에서든 실습을 하는데 일반적인 고인분들만을 실습을 하는 거지 사고사나 이런 진짜 특이한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실습을 하질 않아요, 보통. 그래서 보통 장례 지도사를 꿈꾸고 학교를 나오고 교육원을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본 것만 믿고 현장에 오는 거죠. 그래서 수습생 한 분이 왔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왔는데 이송을 일단 저희가 같이 출동을 나갔거든요. 이송을 나갔을 때 그분이 또 고독사로 며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부패가 되진 않았었고 눈을 뜨고 임종을 하셨어요. 이게 사후 경직이 오면 저희가 눈을 이렇게 감겨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신포에 고인분을 흰 색깔 천에 이제 모시고 이송 단카 위에 모시고 나서 신입분한테 지하에 먼저 내려가 있어라 고인분 모시고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영정사진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된다고 해서 그걸 챙기고 나왔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시신포 위에만 살짝 걷어져 있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일을 하러 왔던 신입 수습생이 없던 거예요. 일을 이제 배우려고 왔던 사람이 없고 차 앞에 고인분만 이제 그대로 계신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한 3일 정도 연락이 두절돼서 다시 이제 시신포 보면 옆으로 감싸고 밑에를 이제 묶어놓고 위에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위에만 이렇게 살짝 열려있는 얼굴만 딱 보이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고인분을 다시 이제 수습하고 나서 이송차에 모시고 일단 연락은 안 되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장례식장으로 갔죠, 같이.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없어진 이 수습생이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이제 고인분이랑 같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그 틈이 있잖아요. 거기 나가려고 하는데 탁 걸리는 바람에 천이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바퀴가 바퀴가 턱 하는 바람에 천이 벗겨졌는데 분명히 눈을 감겼는데 눈을 뜨고 자기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감겨도 사경직이 오고 나면 다시 이렇게 천천히 뜨는 건데 우리가 사진을 봐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여러 각도에서 들잖아요. 자기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분명히 자기가 눈을 감겨드렸는데 눈을 뜨고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공포심을 느껴서 도망간 거예요. 네. 말을 못했던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는 항상 깨끗했던 그런 고인분들만 보고 현장에 나왔는데 눈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혼자서 또 지하에 있으니까 느끼고 나서 도망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죠. 그분은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일을 시키지도 없어요. 시킬 수도 없어요. 사실 진짜로 저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포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지도사님이 소속이 상조 회사인 거예요? 상조회사인데 저희는 일단 출동부터 현장으로 나갑니다. 보통 옹구팀이 오거나 또는 장례식장에서 옹구차를 보내거나 그러는데 저희는 전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옹구팀도 한 명만 나가서 가족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족분들도 그런데 같이 모시고 하는 게 맞지. 겨를이 없고. 맞아요. 충격 받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현장으로 나가서 수습을 같이 합니다. 그런 이제 신입분들도 같이 봐라 이렇게 했는데 도망갔던 사례가 한 번 있죠.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보면 진짜로 절벽에서 실족사 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들것에 일단 저희가 모시고 오는데 들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더기가 이제 막 있는 고인분을 업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혼자서 가야 되니까 또 가벼우시거든요. 아휴. 구더기가 부피가 진행되거나 가벼워 있어서 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들것에 모시고 2명 이상 같이 모실 수 있는 길이면 그때는 들것에 모시고 같이 모시는데 그게 아니면 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구더기는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저희가 빗자루로 구더기를 이렇게 일반 쓰레기 빗자루 말고 그냥 빗자루로 이렇게 터는 경우도 있고요. 고인 상태에 따라 조금 틀려요. 옆으로 살짝 돌려서 구더기를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흰 천에 시신포에 싸서 모시죠. 보통 그렇죠. 또 한 번은 처음 느껴봤던 일이었는데 제가 일을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겪어봤던 일이에요. 일을 하고 입관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입관을 하면 고인분의 몸을 다 닦여드려요. 그럼 머리도 감겨드리고 얼굴도 감겨드리고 저희가 면봉으로 귀도 다 봐드리고 눈곱도 다 떼드리고 손가락, 발가락, 겨드랑이, 중요 부위까지 다 닦여드리는데 저는 산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들의 차가운 몸을 만지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일을 할 때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사람 몸이 차갑다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딱 마주 잡았을 때 몸이 따뜻하면 놀라요. 그만큼 이제 차가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고인분 몸 풀어드리고 저희가 또 수의를 입혀드리고 하려면 팔도 풀어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손을 넣어야 되니까 네. 팔을 풀어드리고 몸을 이제 닦여드리고 있는데 가슴 쪽에 이제 몸을 닦여드리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놀라고? 팀장님 가슴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부사수에게 팀장님 가슴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슴에 손을 올려보더니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몸이 좀 따뜻하다 해서 가족분들도 만져보시고 진짜 따뜻하네요. 근데 사망한 지도 좀 되셨었고 우리가 3일차에 입관을 했거든요. 4일장으로 진행해서 절대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하니까 네. 여러 군데 물어보고 의사들한테도 조언도 구하고 해봤는데 사람 몸에서 부패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부패. 열이 난대요. 맞아요. 열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따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고 부패가 시작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그때 따뜻함을 느꼈던 거구나 라는 또 현상이 한 번 있었었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안치실이 냉장고거든요. 네. 그렇죠. 육신이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온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도, 2도 아니면 영하 1도, 2도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저온에서 고인분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엄청 차가워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일반 분들이 손을 대시면 차가운데 그때는 이제 따뜻했던 거죠. 산 사람의 온도보다도 조금 더 뜨거웠던 느낌이에요. 제가 만지고 이렇게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온도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기보다 온도가 높아야 뜨겁다고 느끼거든요. 그쵸.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관심 자체가 참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한데 무당에게 자살에 관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도 이런 제보를 받아봤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호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장소 거기에 묶인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좀 울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조금 이따 할까요? 왜냐면 제 동생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나거든요. 그래. 근데 얘기하면 좋으니까. 이걸 보고 하려는 사람이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덕을 쌓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람이 천수를 누렸을 때 그때 이제 명부전에서 명부가 내려오고 저승사자님들이 모셔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자님의 그 손을 뿌리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자님이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인도에 그 안내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들은 그 자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을지 혜령님 관점으로 봐서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에게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힘이 나도록. 저는 제 이제 상담자들도 오실 때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쵸. 이제 점 보러 오시거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은 너 죽을 생각하지? 혹은 너 왜 죽으려고 해? 이렇게 점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죽고 싶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가까이 제 가족들 중에서 2명이나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또한 그런 거를 겪은 사람이고 내 가족들도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제발 가족만이라도 한 번만 돌아봐주면 안 되겠냐. 지금 너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의 목숨이 그렇게 끊어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한 번만 마음을 돌아봐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피치 못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먼저 간 이 가족분을 좀 더 잘 모시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관점에서는 너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혼이 왜냐면 그 혼이 그 자리에만 매여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주위에 다른 혼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뭔가 혼들을 뜯어먹는 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들한테 피해 다녀요. 이제 막 돌아가신 분의 혼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꺼지를 해드려가지고 사자님을 청배해서 그 사자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 제가 사실 그렇게 가족한테 제 뭐 신도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제 동생이 그렇게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갔는데 동생이 항상 저한테 연락할 때마다 죽고 싶어, 살기 싫어 혹은 막 손목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막 상처를 엄청 내고서는 언니가 와야지 내가 병원에 갈 거야 내가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가 죽으면 끝인 줄 아냐? 네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매여 있다. 혹은 환생을 못한다. 혹은 너가 다음에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개돼지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막 모지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까이서 그러한 거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혼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사자님을 만나게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겁다. 그러네. 괜찮죠? 네. 할 수 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같은 집안에서 여러 명의 선택을 하신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무당의 관점에서.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물이 좀 센 집안들은 가물? 신가물이든 조상가물이든 그렇게 가물이 센 집안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에서 아유. 투신을 했는데 나중에 2년 뒤에 가족 직계에서 또 아파트에서 투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영향을 주시더라고요. 가물이 좀 센 집안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점사를 봤을 때도 그렇게 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단지 벌전이 있는 집안이든지 그렇게 벌전이 있는 집안들은 꼭 자자가 한 명은 꼭 나와요. 그만큼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견디고 가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뭐 이 정도야 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게 연속이거든요. 이 일이 터지면 이 일이 터지고 이 일이 터지면 이 일이 터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저는 혼이 사람이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혼이 반쯤 걸쳐져 있어요.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 이러한 지금 고비에 있구나. 그리고 나가려고. 네, 진짜 정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말 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불러요. 전화도 드리고 혹여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저번에 뭐 초하루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왔어요. 이번 초하루 때 네. 자기 얘기 하시는 거냐 그래서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 아이가 죽고 싶대요 하고 혼내키고 또 언제 또 통화하자, 언제 또 만나자, 여자 아이거든요. 네. 언제 또 만나자.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라도 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한테. 풀리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이 내려야 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을 받기 싫어서 계속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잖아요. 절대 안 좋으세요. 그리고 불구가 되세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불구가 되신 다음에 신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고 무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너무 그런 경우는 너무 미련한 경우고요. 그리고 정말 뭐 어쩌다가 이제 정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벌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럼요. 신을 거부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는 신이 아니고 악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러한 무당의 천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천명을 이루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것조차도 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업을 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번 생에 어떠한 직업군으로 살아갈 거라는 그 운명선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네. 그렇게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 보여요. 근데 무당 또한 그러잖아요. 천명이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라, 구제중생 해라라고 태어난 그 사명감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숙제를 다 하고 죽어야 된다. 네. 저는 숙제가 어디까지 끝났나요?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해야 되죠. 인터폴 무당까지 가셔야죠. 그날까지. 색동적으로 입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귀의 빙의가 되어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귀의 의지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월전을 받게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판명이 나겠죠. 근데 무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벌전을 내리는지. 일단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귀신한테 홀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벌전을 받기도 전에 그 귀신한테 매여요. 그 귀신한테 돌아가신 분의 혼이 매여요. 그러니까 홀려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기점 얘기했을 때 네. 전기를 취한다. 마찬가지예요. 귀신한테 홀려서 빙의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시면 그 전기를 귀신이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기를 취한 악귀는 벌전을 안 받나요?
만약에 그 악기가 정말 예를 들어 태기사들한테 태기를 당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형태로 악기들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악기에게 매여 있는 그 영혼은 퇴기가 되게 되면 풀려나나요?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거기는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는 혼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가 될 수 있죠. 빙의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닐 텐데 불쌍한 영혼이.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빙의가 되면은 그 증상들이 되게 있어요. 조현병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양상이거든요. 무교적으로 조금 믿음이 있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당분들 빨리 찾으셔가지고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가족을 잃는다는 거는 어떤 형태든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꼭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언제까지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실 때,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하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다른 거거든요. 그게 젊으신 분들도 많고, 아니 힘든 상황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 가족들 중에서도 다행히도 너꺼지가 되신 분이 있지만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무당은 알잖아요. 그 혼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꼭 좋은 선생님, 좋은 무당분을 만나셔서 제대로 된 천도도 해드리고 그 혼을 좀 달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을 바꿔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싹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괴담을 보다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